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배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과 비교해도 거래량은 2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가 2,200선을 회복하며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역시 이번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의 힘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 고갈 후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 400만 대가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생산량이 400만 대 아래로 떨어진 건 2009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집값이 거침없이 오르던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 같은 달에 2배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17,31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85.7%가 늘었고 10월 대비 22.4% 늘어났습니다.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92,413건으로 증가폭은 42.6%였습니다. 통계로는 11월 거래로 잡혔는데 실거래 등록 시기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 고갈 후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연금 이슈와 동향 분석 월간 보고서를 통해 지난 8월에 나온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적립기금은 2057년 바닥날 것을 예상했습니다. 기금 고갈 이후에도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선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발생시키는데 현행 40%의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30%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현재 보험료율 9%와 비교해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돌아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보다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가 더 많았다는 건데요. 반면 사람은 해외로 나간 것보다 들어온 게 더 많았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나간 돈이 들어온 돈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4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조 8천억 원으로 외국인 국내 투자보다 2.9배 많았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2014년 이후 5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3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30% 넘게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3억 2,3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케이맨 제도가 가장 많았던 반면 투자 금액 증가율로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이 높았습니다. 중국 투자 금액은 36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배 늘었고 베트남은 최근 1년간 신규 법인 859개가 설립되는 등 투자 역시 19억 1,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소는 국내 제조기업의 아시아 지역 진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사람의 경우에는 국내 유입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이주는 줄고 국내 외국인 거주자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초중 고등학생 유학 등으로 인한 내국인의 해외 이주는 지난 2005년 27,348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줄었고 지난해 신고된 6,330명 가운데 80% 이상은 이미 해외 거주자인데 다른 국가로 이주한 경우였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4% 늘며 국내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에 취업을 위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수는 43만 명으로 5년 새 5만 명이 늘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400만 대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동차 생산량이 400만 대 아래로 떨어진 건 2009년 이후 10년 만인데요. 하지만 내년엔 신차 확대와 정책 지원으로 질적 성장을 이룰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 400만 대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생산량 400만 대는 부품과 제조업체 등 산업이 유지되는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지난달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은 361만 3천 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줄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총 생산은 약 390만 대에 그치며 2009년 이후 10년 만에 400만 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노사 갈등과 신차 부족이 꼽힙니다. 현대기아차는 팰리세이드 등 신차가 견조한 생산 체제를 유지했지만 한국GM과 쌍용차, 르노삼성은 노사 갈등과 신차 부족으로 위축됐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2020년 국내 자동차 업계는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신차가 내년 12종까지 확대되는 데다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렬하고 극성적인 노사 갈등은 좀 잦아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을 살려주는 것은 고급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또 이를 위해 업계에서는 현재 매년 진행되는 노사 협상을 3, 4년 단위로 늘리는 등 국회와 정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역대 가장 강력하다라고 평가되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자, 이번 대책을 요약하자면 은행 대출은 조여버리고요. 보유세는 더 거둘 테니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집주인들은 시장에 이제 내놓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의 전망이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팀의 이하라 유민호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정부가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책까지 나온 건데 판다 안 판다에 대해서는 전망이 항상 엇갈렸고요. 일단 패를 던진 상황이고 시장 반응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양쪽 입장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민호 기자와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번 대책 어떤 이유에서죠? 네, 기습 발표에다가 대출, 세제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한다. 이런 게 한 바구니에 담겨 있어서 이 시장도 놀랐다는 반응입니다. 예. 여러 대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히는 거는 이 시가 15억 원이 넘은 고가 주택을 사들일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한 겁니다. 한 푼도 해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 강남권과 마포, 용산, 이 마용성 지역에 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이 수요를 잡겠다. 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대책 나오자마자 이 제도가 위헌이냐 아니냐 시비가 붙은 것을 보면 이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유세를 지금 역대 최고로 올린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내놓을 것이다, 못 버틸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걷어들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 유민호 기자, 이하라 기자 이번 주에 굉장히 동분서주하면서 시장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저는 서초나 양천, 마곡 이쪽 등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 16일 오전에 대책 나오고 그 다음 날까지는 잠잠했었는데 이틀 정도 지나니까 중개업소에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 타깃이 된 강남권 일대 아파트는 이 아파트 사겠다는 문의는 뚝 끊겼고 이 집을 두세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겠다는 이제 문의는 완전히 다 끊겼고 이제 2주택이라든지 3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그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부동산세 이런 거를 관심을 갖고 문의들을 해요.
네, 무리하게 대출을 당겨서 15억, 20억씩 한 아파트를 사들인 집주인들이 이번 대책으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런 목소리입니다. 이 일부 언론에서는 9억 넘는 아파트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을 두고 20, 30대 사다리 걷어찬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좀 하는데 네. 이 사석에서 많은 한 금융 애널리스트는 이 9억 원 넘는 집 사는데 20, 30대가 금융권에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모들의 도움이 절대적인 상황이라면서 좀 이 같은 지적은 무리수 같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부모들의 도움도 사실 뭐 소수겠죠. 이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이번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강력한 건 알고 있는데 현장의 현실 궁금해요. 집을 다주택자들이 진짜 빨리 정리할지 궁금한데 이 부분 알아보셨죠? 네, 지금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중이지만 금방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12, 16 대책 발표를 워낙 급하게 한 데다 10억, 30억 하는 아파트를 하루 이틀 만에 정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로 대책이 나온 지 5일이 됐는데요. 앞서 유 기자가 설명했듯 현장에 가보니 집을 가지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의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남 모 아파트에 5천만 원 내려간 매물이 등장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이건 호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거칠게 표현해서 집주인이 규제다 뭐다 이제 말도 많은데 괜히 욕심내서 비싸게 내놨다가 안 팔릴 수도 있으니 가격을 좀 내려서 내놓자는 겁니다. 발표 후 호가 조정은 바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확히 해야 하는 게 호가와 실거래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호가는 말 그대로 부르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A라는 그 집이 1억 원의 평가를 받고 있어도 이 집주인이 욕심내서 난 이 집에 교통 호재도 있고 뭐 학군도 좋고 하기 때문에 2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2억 원의 호가를 부르는 건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집이 이 값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2억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집의 가치는 시장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팔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건 호가고요. 그걸 받아주는 이제 그 가격이 실거래가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호가만 내려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인 건데 호가는 좀 영향을 확실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실거래가로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때요? 제가 한 다주택자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둔촌 프라자 아파트 전용 109제곱미터 매물이 나왔습니다. 매도자가 8억 8천만 원을 불렀고 매수자가 나타나서 1,000만 원 깎아서 8억 7천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매도자는 약간 고민을 하다가 계약하겠다, 가계약금 보내라 라고 계좌를 줬습니다. 그런데 돌연 매수자가 계약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도자도 내놓았던 매물을 부동산에서 뺐습니다. 매도자는 올해 종부세를 75만 원 냈는데 최근 몇 달 새에 1억 원가량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내년 신축인 둔촌주공 아파트 평당 분양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아파트가 반값밖에 지금 되지 않는다. 더 오를 거라고 본다 하면서 가격 깎아가면서 급하게 집을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게 규제 발표가 있었던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왕이면 더 싸게 사고 싶은 매수자와 이왕이면 더 비싸게 팔고 싶은 매도자의 심리가 더 많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가는 조정을 받지만 실거래가로 바로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도 안 잡히면 더 무서운 대책을 하겠다라는 정부하고 어디까지 하나 보자 세금보다 집값이 올라서 번 돈이 더 많다라는 주택 보유자의 심리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내야 할 세금이 오른 집값보다 많아지지 않는 이상 혹은 집값이 아주 폭락하지 않는 이상 쉽게 집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주택자 규제가 더 심해지면 1주택으로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가장 적게 오른 순으로 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잡고 싶었던 강남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수도권,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이 차례로 팔 거라는 건데요. 애초 정부가 잡고 싶었던 강남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네. 역대급 대책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12, 16 부동산 대책이 시행이 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들 그리고 실제 사례들까지 이유 있는 부동산 팀이죠. 유민호, 이하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적했던 대외 변수가 해결되며 우리 시장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코스피는 2200선을 회복하며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맏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주요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부분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이번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이 있었지만 지표 개선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1.6%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0.98% 상승했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1조 2,791억 원을 팔았지만 기관이 661억 원, 외국인이 1조 1,331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48억 원, 836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며 상승하던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내년 초 상원 표결이 남아있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국 불확실성은 생겼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탄핵 이슈로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주가 상승은 꾸준했는데 IT 업종의 상승이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IT 업종은 그동안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실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긍정적 흐름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 주가가 더욱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소식이 이어지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는데 역사적인 신고점 부근까지 접근하며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코스닥의 DB하이텍 등도 19%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에 정치인 움직임에 관련 테마주들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지명에 수산중공업이 당일 급등 흐름을 보였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안철수 전 대표의 언급이 나오자마자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주가 급등락이 심하고 실제 큰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크리스마스와 31일 휴장을 제외한다면 우리 시장의 남은 거래일은 단 5거래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원 탄핵과 영국 노딜 브렉시트 등의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랠리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LG그룹은 2020년 신년 행사를 강당 등 공간에서 임직원들이 모여 하던 그룹 차원의 오프라인 시무식을 없애고 디지털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총수 구광모 회장의 실용주의적 경영 방식을 반영한 변화입니다. LG 관계자는 전 세계 구성원, 디지털에 익숙한 밀레니얼, G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소탈하고 실용주의적인 경영 방식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AI 분야 차세대 리더인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조셉 림 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원급 대우를 받는 조셉 림 교수는 인공지능연구소의 영상지능 연구를 맡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IT 전시회인 미국 세스에서 인간 중심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처음 공개합니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의 핵심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목적 기반 모빌리티, 환승 거점 간의 긴밀한 연결성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 혼잡을 줄이고 탑승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년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현대차 세스 미디어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기술 이전 계약으로 주목받은 바이오 기업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정규 대표는 상장 이후에도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환자들에게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상장 소감을 밝혔습니다. 성장성 특혜 상장으로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지난 2015년 설립된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입니다. 최근엔 폐암 표적 치료제 후보 물질의 환자 대상 임상 1, 2상 착수를 위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에 임상시험 계획을 동시에 제출키도 했습니다. 공모가 6만 원보다 4% 높은 시초가 62,400원으로 장을 시작한 브릿지바이오는 12.98% 내린 54,3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바이오벤처 기업 마크로젠이 한국인 맞춤형 정밀 의학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유럽인 중심이었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아시아인을 중심으로 구축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한 건데요. 이러한 성과는 최근 네이처 표지 논문을 장식할 정도로 전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마크로젠이 정밀의학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미래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최근 마크로젠은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국제 컨소시엄인 게놈 아시아 100K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시아인 유전체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이번 연구는 아시아를 포함한 총 64개국 219개 종족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세계적으로 공개된 아시아인 유전체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은 아시아 지역과 인종이라는 데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유럽인 중심이었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아시아인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 맞춤형 정밀의학 실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아시아인의 유전체의 특성이 뭐냐 이걸 갖다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몽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북방계 아시아인들이 어떻게 이제 분포가 돼 있고 그 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는 이것을 가지고 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런 것. 특히 이러한 성과는 최근 네이처 표지 논문을 장식할 정도로 전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마크로젠은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집중할까? 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향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바이오 헬스 산업의 크기는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 그걸 합친 것보다도 더 큽니다. 또한 유전 정보의 활용이 대중화되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질병 예방이 가능해지고 개인별 맞춤 치료와 약물 선택이 가능해져 의료 비용도 크게 절감됩니다. 이 노인 인구의 증가가 엄청난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고 그래서 의료비를 지금 10분의 1 정도로 떨어뜨리는 것이 모든 나라의 중요한 그 화두입니다. 모든 의료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미래의 의료비를 10분의 1로 떨어뜨리고 그걸 가지고서 AI 그 인공지능 산업으로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더불어 전반적인 건강 관리도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 무병장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마크로젠은 유전 정보의 대중화 시대를 선도한다는 방침인데 다만 이를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은 굉장한 아주 그 중요한 어떤 모멘텀을 맡고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정보 이제 데이터 3법 뭐 이런 것들이 연말에 통과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태까지는 제품 산업이 이제 대부분인데 서비스 산업으로 가려면 규제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아주 선도적인 그러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시행조차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것이 바뀌어야 되고 대통령. 현재 마크로젠은 임상진단,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 신성장 사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과 관련한 동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며 환자 개인별 맞춤형 재생의학의 주 분야가 될 줄기세포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의 의료기관과 협력해 임상진단 서비스를 확장하고 대형 병원의 정밀의료센터를 설립해 암, 희귀질환 등의 질병을 진단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소비자 주도 시장에도 집중합니다. 건강관리 및 예방을 목적으로 유전체 분석 사업을 육성하는 건데요. 바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및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뷰티, 건강기능식품, 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뷰티, 웰니스 전문 업체들과 제휴, 본격적으로 B2C 웰니스 사업에 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연구자 시장에서 소비자 주도 유전체 시장, 유전자 검사, 소비자 주도 유전자 검사를 이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술을 갖고 대학에 있는 그 연구자들을 도와줬고 이제는 건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 유전자를 잘 파악해서 질병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느냐 그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한낮에도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추웠습니다. 이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도 계속될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차츰 회복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이맘때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발생이죠. 오전에는 공기질이 청정하겠지만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까지 무척 건조한데요. 이런 날씨엔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는 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에 강릉 영하 2도, 속초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며 춥겠고 낮에는 1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지만 곳곳으로 비와 눈 소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